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단우입니다. 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첫 방송이 나갔는데 시청하셨다면 주변의 반응 어떠셨나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아, 열기가 뜨거웠나요? 네. 반응이 뜨거웠고. 예, 주변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봐주셨고 네. 저도 직접 봤는데 네. 생각보다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이었어요. 네, 저도 정말 어제 재밌게 시청을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뜨겁고 네.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게 네.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개선할 점들은 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다른 주제들이 조금 민감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어땠나요? 민감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고 네. 그게 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네. 앞으로는 민감한 주제도 좀 네. 더 솔직하고 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 필터링을 좀 하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사실을 객관화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회는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원전이 문제인가, 월성이 문제인가입니다.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후속 조처로 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가동과 관련한 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우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현재 월성 1호기 완전 노후화로 이제 폐쇄가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이제 평가됐다고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죠. 네. 이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폐쇄의 이제 명분이 없었다는 현 문재인 정부를 그 원전 정책을 이제 전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수원이 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이제 과소평가했다는 것인데 네. 야당이 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죠. 네. 검찰은 이제 산업부와 장관실 또 한수원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돌입을 했고 네. 압수수색의 범위를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정적적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적으로 이제 수사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이제 2022년까지 사용해야 했던 원전인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8년에 이제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게 정말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게 맞나요? 네,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네. 실제보다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네. 산업부 관료들이 네. 고의로 문서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감사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네. 징계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삭제된 문건의 내용이? 삭제된 문건의 목록이 상당히 긴데요. 네. 원전의 경제성 평가와 뭐 보고, 뭐 대처 방안 이런 이제 수십 건의 문건들을 고의로 삭제를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나 뭐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검찰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청와대까지 이제 개입 그 연루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 지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루가 됐고 사실은 뭐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난하기 전에 우선 살펴볼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직전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네. 2015년 6월 12일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를 운전을 이제 중단을 권고했고 네.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고리 1호기는 2차 수명 연장을 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최소 1,792억 원에서 최대 2,688억 원까지 이득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단을 권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은 현재 감사원의 지적대로 월성 1호기 전망 단가 최대치를 계산한 1,088억 원보다 훨씬 크게 이제 계산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정부는 고리 1호기의 경제성, 안정성, 국민의 수용성
전력 수급의 영향과 미래 해체 산업 등을 대비해 종합 고려해서 네. 고리 1호기를 이제 연구 정지를 한수원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격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네.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타당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이제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한 사례가 있었군요. 이번 쟁점은 실은 이제 여권은 이 원전은 안전성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권은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700억이 날아갔다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권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무슨 뭐 고발을 하고 또 검찰에 있어서 이제 관계된 네. 이제 전현직 뭐 한수원 뭐 관련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제 수사를 이제 하라고 의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구하는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든 건데, 네.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네. 고리 1호기를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것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이 지금 대항하는 그런 방안이 저는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체 에너지 사용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또 대체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요즘 또 많지 않나요? 뭐 수소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뭐 태양광을 쭉 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적으로는 토지가 너무 좁죠. 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면 현재 많은 시간이 이제 그런 추구되고, 원전 자체가 이제 설비 비용이라든지 기초 비용은 적어요. 이런 과정에서 또 일본의 뭐 히로시마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감사원의 발표 이후에 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자원통상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감사원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가동과 관련해서 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감사 결과는 일종의 권유 이제 또는 개선하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네.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은 또 환경성이나 안정성까지는 평가하기에는 네.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성이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판단을 네.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문서의 은폐라는 이제 거의 명백해 보이는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근접한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에서 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한 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감사원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네. 안전성과 환경성 이런 네. 부분은 감사원의 전문 분야가 아니죠. 네. 그렇지만 경제성은 네. 감사원의 전문 분야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성으로 국한해서 판단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범죄 행위거나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딱 잡아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고발 조치나 이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한된 감사, 제한된 감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 측면에서는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원전 폐기라는 정책의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원전의 문제가 이제 경제성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안정성, 환경성도 봐야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네, 경제성만 보면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발전 단가를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원전은 60원대, LNG는 120원대, 태양광은 160원대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 안전성, 환경성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원전이 안전의 차원에서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지, 네.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3,700억을 날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실제 이 월성 원전이 유지되는데 기존의 비용이 굉장히 막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전은 안전성과 이제 후처리 비용 등을 모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힘을 더 기울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감사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했다고 쳐도 네. 금액적인 게 단기간에 나오는 금액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5년, 10년, 15년 신재생이 개발됐을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거죠.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사실 야권은 3,700억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실제 손해액은 수조 원에 이릅니다. 기존 참- 유지 비용이 계속된다면 그 정도였던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다른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월성 1호기만 보면 뭐 3천억에서 4천억 이 정도 피해가 있는 게 맞는데 네. 첫째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함으로써 저희 원전 산업이 입는 피해, 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원전 수출 타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왜 한국 원전을 써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2017년 2월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네. 신한울 3, 4호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산중공업에 주기기 납품을 시켰어요. 네. 두산중공업만 해도 4,900억 원대라는 돈을 이미 투입을 해서 주기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이제 토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이제 7,900억을 지출을 했는데 네.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네. 관련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주기기에 대한 보상은 힘들지만 가스 발전이나 친환경 발전 쪽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산중공업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 두산중공업이 정부에 5천억 원대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월성 1호 이제 월성 원전과 지금 신한울 원전을 좀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월성 1호기는 운영 중인 원전을 가동을 중단한 거잖아요. 네.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고 네. 기계를 이제 미리 주기기를 납품시켰는데 네. 갑자기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이 중단된 전례는 없거든요. 네. 이런 원칙이 없는 사업을 뒤엎는 행위, 네.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갔다면 몰라도 네. 7,900억 원 정도나 되는 국가가 이제 사실상의 국고죠. 한수원이 지출했으니까 네. 사실상의 국고가 투입이 됐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행위가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사업 태도를 바꾸니까 외국에서도 못 믿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한민국 원전을 나는 건설하고 싶고 쓰고 싶은데 한국은 안 쓰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게 좀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잘못한 게 경제적 피해액은 3,700억 원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를 우리가 감당할 만큼 네. 안전성과 환경성에서 원전이 불안한 면이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원칙이 지금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조금 입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도 각자 이제 주관적인 입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자체도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는 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짓지 않고 새로운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아가는 이제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게 집중하는 데 급선무인데 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작년 2019년도 1년간 전력 사용량이 563테라와트입니다. 이 중에 원전 발전량 점유율이 26%고 네. 석탄 화력 점유율이 40.5%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책인 탈원전, 탈석탄을 이행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LNG 발전 방식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전 국토에 도배하시 건설을 해도 땅이 이제 좁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효성 발전량이 10%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LNG 또 배출가스는 석탄 화력의 이제 44%나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석탄을 좀 줄이고 원전을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국내 원전 이제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풍력 발전기는 약 13,000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신안 발전소 규모로 4,400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정리해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 토지상은 현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견은 원전만이 현실적으로는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고 다만 대체 에너지가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 대체 에너지가 뭐 수소라든지 LNG가 있긴 합니다만 또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뭐 국토의 땅덩어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친원전 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원전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에 맞는 다른 에너지 형태, 수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미래 에너지 쪽에 저는 좀 더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그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중요한 점은 실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게 책정을 했는가 아니면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령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한수원 사장과 산업부 장차관과 같은 고위 관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팩트인 건가요?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팩트는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고위급에서 이제 밀실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9차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월성 1호기 논란하고 원전 논란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전력 믹스를 확정시키는 행위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생으로 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인 거는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과 의문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까 팩트가 연루가 됐다는 게 팩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연루됐다는 게 이제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 연루가 됐다는 걸까요? 일종의 지시나 묵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그 정도의 고위급은 일단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윗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연루가 돼 있다는 건 확실한데 윗선이 그 청와대까지 연루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한국수력원자력, 뭐 줄여서 한수원을 보면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나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엄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석형 변호사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산업부 장차관, 그다음에 한국수력 전 사장, 뭐 현 사장이 다 관여돼 있고 묵인했다는 것이 이제 결과로 발표가 됐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윗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이제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고발한 사건이 이 대전지검으로 배당이 되면서 또다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또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전지검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방문을 했죠. 이게 저도 이제 뭐 기사를 접해봤는데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흔치 않은 일. 그러면서 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윤석열 총장의 속마음의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했던 곳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제 검사들을 이제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원전까지 지금 탈탈 털 기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복 수사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네.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보복 수사다 이렇게 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네. 어디 이제 민감한 수사를 특히 이제 정책적 수사를 하는 곳에 네. 가서 응원을 한다는 게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점에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한편은 이제 대전지검에서 그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제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 중앙지검장은 추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사실은 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이제 전시 기획사죠. 네. 이 코마라 컨텐츠가 지난해 전시회를 하면서 네.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협찬금 명목으로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는 네. 그런 사건이고, 네. 또 한 가지 다른 사건은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네. 특혜 상권까지 같이 이제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건드린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서로 간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돼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죠. 네. 실제로는 각자 별도의 고발이 들어와서 네.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형태이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총장과 장관 간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또 핫 이슈가 특수활동비 논란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특수활동비는 사실 청와대, 검찰청, 국정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크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승자박인 측면이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줄이자, 무조건 공개하자 이런 거는 자승자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특수활동비가 옛날에는 쌈짓돈처럼 쓰여왔어요. 네. 그런 관행을 조금씩 줄여가는 건 좋은데 네.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조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국방조직, 외교조직, 수사조직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또 긴급한 행위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여권과 야권의 이 정치적 입장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계속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조잖아요. 네. 그런 건데 사실은 정치는 명분으로 이제 움직이고, 네. 사실은 이제 사법은 법은 근거와 이제 사건의 이제 팩트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두 분 모두 다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뭐 추미애 장관은 계속 뭐 쌈짓돈이다, 뭐 주머니 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근거에 입각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제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정부나 국회의 책임을 전가시켜야죠.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통과시키는 법안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윤석 총장을 지금 해집고 있는데, 사실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맞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추미애 장관이 지금 건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특활비를 많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배분하지 않았다. 네. 사실 이제 8일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이제 배분을 했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제 추미애 장관 대립 구도를 보면 버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계속 여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성애, 부성애까지 자극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형국이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던진 카드에 계속 지금 화살처럼 맞는 형국에서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이게 현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영향으로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제 씁쓸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 사건 역시도 이 라인 사건과 똑같이 사건은 보이지 않고 추, 윤 이 두 사람만 보이는 형국이 됐습니다. 대전지검 방문 이후 윤 총장은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여야 모두를 긴장시켰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으니 이 총장 자리에서 내려와 정치를 해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월성 1호기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 이 지시가 없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현재 그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추와 윤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꿈틀거리는 잠룡들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 이후 빈석이 된 서울시장.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장은 존재 자체로도 이 차기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서울시장 누가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맞아요. 네. 하지만 워낙 인물이 없고 네. 또 여권에서는 또 후보를 안 내세운다다가 다시 이번에 내세우면서 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쨌건 뭐 지자체장이 성추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보궐선거긴 한데 이제 미투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여성 후보들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호사님은 서울시장 누가 될까요? 일단 후보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될까 이런 거는 뭐 어디 뭐 서울 시장 바닥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누가 후보가 있어야 네. 후보가 확정이 돼야 저희가 이제 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다 뭐 준비는 하지만 네.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후보는 되고 싶지만 경선에 참여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네. 이런 시점에서 누가 될까 네. 이런 거는 예측은 거의 어렵고 네. 누가 되던 간에 조금 의외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먼저 여권의 유력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죠? 예, 먼저 우상호 전 원내대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6월 항쟁 때 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네.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었고 네. 이후에 이제 서울 서대문구 갑을 지역구로 해서 4선 의원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네. 성공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현재 이제 86그룹의 대표주자로 이제 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2018년부터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 뭐 사실상 이제 젠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언변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부분이 좀 걸림돌이고, 그러니까 86 대표 주자이긴 한데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과연 반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이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약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박주민 의원은 또 어떤 분인가요? 예, 박주민 전 최고위원은 네.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네. 세월호 피해자 가족 협의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인권 변호사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은평구 갑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네. 젊은 사람들 및 소장 정치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박주민 의원은 뭐 네. 축구로 비교를 하자면 계속 뭐 세대 교체와 혁신을 외치는데 축구에서도 세대 교체를 하려면 네.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주민 의원은 당내에서 이제 중도층 이제 세력의 지지가 좀 약하고 네. 너무 혁신만 외치는 것이 저는 조금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예, 박영선 장관은 네. 언론인 출신으로 네. 구로구 을 4선 의원입니다. 네. 2011년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서 네. 박원순 시장에게 이미 패했어요.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네. 이후에 2018년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고 포용성이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박영선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인지도 측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속에 속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불 여전사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명예스러운 또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내에서 이제 의원들과 손을 잡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한다는 것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오는 의도들은 다들 어떤 걸까요? 일단
자신의 체급을 높이려는 의도가 제일 큰 것 같고 네. 향후 대권을 노리기 제일 좋은 자리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 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을 보시면 뭐 더불어민주당 네. 출신이었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소신 발언을 하면서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서울시장 이제 후보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지지층으로 탄압을 받은 이력으로 야당에서는 뭐 반기는 그런 상황이고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뭐 정치적인 힘이 좀 약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당적을 바꿔서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가거나 야당에 있다가 여당으로 가서 크게 성공한 전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금태섭 의원의 네. 어떤 소신이나 이런 점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에는 네.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 유력 후보는 좀 누가 될까요? 야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후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인지도가 높은 뭐 나경원 뭐 4선 전 의원이 있긴 한데 네. 인지도가 뭐 압도적으로 이제 높고 또 네. 워낙 이렇게 나경원을 따르는 분들도 많긴 한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네. 현재 뭐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네. 나경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요.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인지도가 높으면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미지가 좋으면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굴 내세울 수가 없어요. 네. 좋은 말을 네. 누굴 다리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국민의힘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후보다운 후보를 낼 수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정부 이후에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웃음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네. 이제 어떻게 판을 다 깔아놨는데 네. 내세울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차렸는데 주로 떠먹을 메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을까요, 후보를? 지금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보면 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급부상을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제 거부를 했죠. 네. 대선을 직행을 하겠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이해운 네. 전 삼선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1964년생이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거치고 이제 UCLA 이제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거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서울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정부가 내는 이제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통인 이해운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샤이 회원 지지자들이 좀 예. 있다는. 그러니까 샤이 회원이 샤이 아니라 회원. 샤이 국민의 힘인데 네. 그렇다고 이제 여권의 힘을 실어주기는 조금 뭔가 아쉽고 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 경제 전문가 어차피 1년밖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년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으면 내는 2022년에 그런 형국으로 저는 서울 시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제가 서울 시민이라면 네. 불안하게 저는 서울에 살지 않지만 네. 제 의견을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서울 시민이신가요? 네, 현재 서울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운 전 의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죠. 네.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미지는 좋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떨어진다. 네. 이 점이 제일 큰 문제고 네. 경제통이라면 네. 경제통인 걸 부각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네. 전혀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람을 키워주거나 뭐 인지도를 더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뭐 누군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후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만 반복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 경제통이라 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만 이제 꼽히고 있고 다른 분들은 경제통 역할이다. 실제로 경제통이다. 많이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빼면 경제통이란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임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야 네. 좀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유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조금 생각을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포기를 한 게 정말 대권 말고 이제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외의 이유들은 없을까요? 예, 이 안철수 후보가 네, 대통령 후보로 직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네. 뭐 백업을 아무도 못 해줘요. 당내 자원도 없고 국회에서도 자원이 없고 교섭단 것도 예, 없고, 보여주는 네.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네. 국정 수행을 못 합니다. 지금 상태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꼭 대통령에 집착하시는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이제 국민도 선택을 할 텐데. 그 사실은 뭐 이게 안철수 후보가 코로나가 이제 대구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을 네.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예, 의사의 본분을 이제 다시 찾아서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럴 때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간 게 저 네. 사람을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훈훈한 모습, 본인의 직업대로 의사를 네. 봉사하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참모진들이라든지 당에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저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이번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만한 뭐 야당 그 외에 야당에서 나올 만한 후보 우리가 예측해 볼 만한 후보는 없을까요? 뭐 홍정욱 전 한국 헤럴드 사장 네. 대표님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외부 인사 영입에도 네.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외부 인사가 와서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이냐? 네. 사실 당내 자원들이 있고 당내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밀어주는 게 먼저일 수가 있는데 네. 외부 인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장을 수혈한다고 해도 다음번 선거는 어떡할 것이며 당내에서 결국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네. 과연 이제 정치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네. 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고식직의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당장 이제 승리 급하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이제 균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의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지금 발굴해서 이제 이석형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키워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네. 계속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면 누가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 표현하면 냉장고에 뭐 수많은 뭐 식재료들이 많은데 상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를 열어보지도 않고 네. 계속 외부에서 공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는 썩겠죠. 그러면서 계속 균열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이 화합이 안 되고 네. 힘을 못 받는데 당 이름만 국민의 힘이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힘은 이거는, 없고 네. 이거는 국민의 힘도 네. 국민의 힘을 얻으려면 네. 내부에서 결속력을 결속이 다지해서 있어야 뭔가를 보여주고 감동을 이뤄내야 국민들이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미투 선거잖아요. 네.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가진 게 국민의 힘인데 본인들이 결속을 하지 못하고 인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을 지금 헷갈려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이번에 누가 될까요? 한 명 예측해 본다면. 뭐 저희가 그냥 예측해 보는 거니까요. 한 명 딱 꼽는다면. 사실은 네. 이렇게 우선은 여야를 네. 지지와 뭐 예측은 다른 얘기할게요. 거니까. 예. 우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선 뭐 야권 쪽을 말씀드리면 네. 당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이해운 네. 의원이 조금은 또 여성 주자고 또 네. 경제통이고 서울시 보궐선거가 1년밖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제 굳이 제가 꼽는다면 이제 네. 박영선 의원 네. 여성 후보고 워낙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여성 후보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잡고 네. 정리를 하면 이제 여당 쪽에서는 박영선 의원, 네. 야당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조금은 이제 충돌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미투 선거다 보니까 여당, 야당 두 쪽 다 이제 여성분을 이렇게 찝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박영선 대 이혜훈 한 분을 선택한다면? 어렵네요. 근데 예, 저희가 뭐 예, 그냥 우선은, 재미삼아 예, 이렇게 예측해보는 거고 예, 뭐 나중에 선거도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축구랑. 네. 예, 과정은 필요 없어요. 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네. 예, 여당의 박영선 의원 네. 예,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여당이 한 표를 던지셨고 누가 되실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당내 경선에서는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네.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당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누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경제적인 민심 자체는 네. 야권에 분명히 유리합니다. 분명히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야권에 누가 나와도 여권을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쓸지 또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들이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박영선 장관님을 뽑아주셨고 이제 우상호 의원을 뽑아주셨습니다. 뭐 여권 내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연 누가 될지는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 이 재보궐선거가 대선 1년 전에 치러져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새 시장은 서울 집값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 이전이라는 큰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역할을 맡을 걸로 보이는데요. 정당이 아닌 진정으로 서울시에 필요한 시장을 뽑는 서울 시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이슈였습니다. 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발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어떤 건가요? 현재 부동산 이제 공시가격을 보시면 네. 53.6%에서 69%까지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정부는 이제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많은 세금들이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네. 이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양한 세금들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네. 역시 현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증세 논란이 이제 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준이 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인가요? 일단 왜 6억이냐? 네. 고가주택 왜 가격 6억일까요? 기준이 네. 9억이고 네. 현재 임대주택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네.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입니다. 네. 비수도권은 3억이고 아, 그러니까 3억 네. 단위로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 부담 기준이 네. 3억 단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억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네. 6억 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서울 강북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서울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권에 많이 있는데 이런 네. 수도권 유권자들을 위한 네. 표심 잡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억 원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떤 조사 자료가 있었을 텐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무슨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알려져 있지 않아요? 6억 원 이상이 해당하는 주택의 퍼센트나 이런 거를 구해서 네. 그것을 토대로 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뭐 6억 원 이하, 그 6억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 수도권 변두리 지역은 거의 3억 원대거든요. 네. 분양가 거의 지금 1,000만 원에 1,50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억 원 정도 기준을 봤을 때는 네. 뭐 김포나 뭐 남양주나 현재 하남 이쪽 지역이거든요. 네. 이석경 변호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제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우려나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 워낙 직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제 집값이 오르는 형국이고 네. 그러니까 매가가 지금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네. 사실은 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그렇죠. 보시라도 공급을, 좀만 네, 지방만 있긴 보더라도 거의 미분양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가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에서 펼치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핀셋 정책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허탕을 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집이 남아돈다, 아니면 집이 부족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수 감소가 목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집이 필요한, 실제 필요한 집의 수요는 가구 수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인구들도 많이 있고 네.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 보급률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주택 수급이, 주택 공급이 네. 뭐 남아돈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네. 근데 사실 6억 원의 주택을, 공시지가 6억 원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서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평균이나 중간값,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산을 이제 순위를 쫙 세울 때 중간값이 한 1억에서 2억 사이가 나오거든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6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50%는 6억 원이 없어요. 6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실상 좀 상위 한 30%이 정도 되는 분들이 6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좀 중상층 또는 중류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서민을 주거 안정이다. 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통계랑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중산층들도 요즘 빚내서 집 구매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분들도 다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네. 거의 뭐 대출을 끼고 사죠. 네, 요즘 그러니까 그런 뭐 분들이 투기 지역이 많은데. 아닌 이상은 뭐 70%까지 대출 네.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3억 원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땐 1억 원 정도 넣고 거의 풀로 땡겨서 사는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산층을 겨냥을 하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층, 실적으로 살아야 되고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채 와닿을 서민들은 좀 배제한 정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 입장은 6억 원을 9억 원을 올려야 된다는 이제 내부 의견도 조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6억 원보다 좀 더 낮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3억 원으로 해야 뭐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타겟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앞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증세이기 때문에 증세임을 부정하고 싶다면 아예 9억 원으로 올리고, 서민을 타겟으로 한다면 아예 3억으로 내리는 게 맞다. 6억 원이라는 수치는 아무리 봐도 애매모호하죠. 네, 어중간한 수치예요. 그렇죠. 예. 왜 이런 게 나는지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예. 서로 편가르기, 네. 국민들끼리 편가르기 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억 원으로 내리면 국민들끼리 편가르기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공시가를 올리는 게 이제 세금도 오르는 건데, 이거 증세 정책인가요? 예, 공시지가는 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고, 네. 세법상 과세 표준이랑 네. 거의 뭐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네.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증세라는 게 뭡니까? 세금 늘리는 거잖아요. 네. 이 과세 표준을 올리면 세금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지금 소득이 뭐 예를 들어 내가 월에 300만 원을 벌고 있다. 이걸 월 300만 원으로 잡아주다가 월 500만 원으로 잡으면 당연히 세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걸 증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 네.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자기 모순적인 행동, 합리화? 예,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뭐 규제, 뭐 부동산의 뭐 합리성을 잡겠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적으로는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주변에서도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세도 이제 물량이 이제 없어진다고. 물량, 예, 그렇죠. 물량이 그렇죠. 예.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한돼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도 거의 뭐 80%, 90% 네.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벌집을 쑤신 형국인 거예요. 음. 안 건드려 놨으면 그래도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네.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나?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을 네. 하죠. 뭐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모든 기업들이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고 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국회에서부터도 뭐 어떻게 청와대도 안 내려간 상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다. 말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1세대 2주택을 꼭 실현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제 1세대 2주택 아예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제 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제 네. 1세대 1주택을 강제하는 나라가 이제 쿠바 같은 나라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네. 쿠바는 집과 집을 물물 교환을 해요. 그래서 내 집이랑 네. 다른 사람 집을 바꿔줄 사람을 구하러 이제 뭐 저기 삼천리 네. 쿠바 곳곳을 다니면서 바꿔줄 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뭐 볼리비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이제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이런 규제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게 실효적으로 그 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이 없냐? 집이 적은 거예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네. 집이 적은 거예요.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수도권에만 무조건. 예, 저도 왜냐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만 분산돼도 집이 정말 미분양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집은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일자리가 워낙 많이 이제 귀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데 살아야죠. 내가 네. 출퇴근하는데 30분, 1시간 걸어야 되는데 심지어 출퇴근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볼리비아 뭐 남미 얘기해 주셨는데 남미는 땅이 커요. 그러니까 땅값이 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를 봤을 때는 땅이 적고 지형이 또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애매모호하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네. 서민이에요. 예. 그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뭐 정부의 말처럼 이 증세 의혹에서는 좀 벗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못 벗어나죠. 예, 왜냐면 아예 이미 불가능하다 하셨고. 왜냐면 서민들이 받는 게 네. 내가 당장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 달에 내야 될 네, 건강보험료부터가 올라요. 네. 내야 되는 세금이 계속 증세로 많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희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다른 정책을 바꿔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내가 일정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정책까지 같이 동반돼서 마련돼야 되는데 네. 현 정부는 계속 지금 부동산 정책에만 얼며 있다는 거죠. 네.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 지금 뭐 건드려 놨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안정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단독으로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누구도 얘기하진 않지만 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컨셉트가 소득은 늘리고 주거비, 통신비, 뭐 식비 이런 비용을 낮춰서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원 컨셉트고 취지인데 소득은 오르지 않고 세금은 네. 늘고 네. 주거비는 폭등하고 물가도 올라요.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에요. 이게 소득 감소 퇴행 정책이라 해야 되나? 아무도 이제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게 뭐 이런 스스로도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세 의혹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솔직하게 증세 맞다.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게 네. 뭐 국민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어디를 깎아주거나 뭐 생활비를 낮출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항상 모든 법안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그 부작용들로 인해서 그러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핀셋 규제를 살펴보면 이 투기꾼들의 뒤를 쫓아가는 정책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미 부동산 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또 투기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그 지역을 규제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쳤는데요.
네, 그 결과 20여 차례가 넘는 필세 규제로 피해를 본 건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 중이며 김포, 부천 등 서울과 밀접한 도시들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 30대, 40대의 내 집 장만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는 나라,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오늘 국회는 지금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평을 얘기하면 어지러움. 어지러워. 네. 네. 현재 뭐 지금 형국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네.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많이 배우고 간다. 저는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총평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지만 갈 길은 너무나도 멀다. 일모도원 오늘의 총평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안 심의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한국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555조 8천억 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43조 5천억 원, 약 8.5% 증가했는데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밀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발전 등이 있습니다. 추와 윤의 대립이 아닌 이 555조 8천억 원이 어떻게 쓰일 건지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 국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